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광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이후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일본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작년 9월에 새로 총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다 새롭게 지도자를 맞이하게 된 거죠. 미국과 일본이 새롭게 지도자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가 중요시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국한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에서 미국, 일본 관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걸 저희들이 우선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와 다음 유튜브에서는 이 미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유튜브에서는 미일 동맹의 의미, 미국이 바라보는 일본, 일본이 바라보는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1월 말에 취임해서 지금 3월 초까지 도대체 어떤 발언을 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일본 관계를 우리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유튜브 시간에는 미일 동맹의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제가 미일 지금 정당 간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지금 자민당이 1955년에 자민당 집권 체제로 인해서 쭉 지금 거의 80년 동안 오고 있습니다. 도중에 민주당 정권이 한 3년, 4년 정도 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부 자민당 정권이죠. 연립 정권이 도중에 또 일부 있었지만 자민당 정권이 거의 90%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고 공화당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 그리고 일본의 지금 제2의 정당인 입헌민주당, 과거의 사회당이죠. 이 두 개 정당이,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 정책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일 동맹 관계는 양 국가의 어느 정당이 들어와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일본 동맹 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일본이 바라보는 미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왜 미국과 지금 미일 동맹 관계를 저렇게 굳건하게 맺지 않으면 안 되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아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꼭 필요하다는, 이게 가장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일본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문명권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고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계속 동맹 관계를 적어도 10수년간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국방비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뒷부분 이 문명권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세물 헌팅턴이나 홉스본이나 토인비 이런 문화 인류학자들이 세계 문명권을 보통 8개 내지 9개로 분류하는데, 일본은 그 중에서 하나의 일변 문명권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이렇게 아프리카 문화권, 그리스 정교 문화권으로 나누지만 일본만이 한 나라가 하나의 문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령 기독교 문화권은 두 나라가 일시적으로 싸우더라도 언젠가 다시 정서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비슷한 심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은 형태로 가지만, 일본은 오로지 한 나라가 하나의 문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은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들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902년에 영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국은 당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49개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바로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일본이 영국의 힘을 빌려서 막았던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사실 승리도 하였지만 하여튼 영국이 강할 때는 영국과 붙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일본은 이번에는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연합국들과 맞서면서 추축국 동맹으로서 독일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이 본격적으로 위용을 드러내자 일본은 바로 미국과 동맹을 1951년부터 맺어서 지금 거의 75년, 8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되더라도 미국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면은 국방비를 절감하고 자기네들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나라로 인식하는 반면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미일 동맹이 미국이 세계 제1위의 자리를 넘겨주지 않는 한 미일 동맹은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미일 동맹,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죠. 지금 일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치, 외교, 군사,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의 테두리가 거의 전 일본의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일 동맹의 상징적인 조치가 있죠. 오바마 정권 때부터 피버트 투 아시아 해가지고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과거에는 유럽, 중동을 우선적으로 했지만 오바마 정권 들어서는 이 아시아가 뭔가 이상하다. 이제부터는 아시아에 중점을 둔다. 거기에는 중동이 과거에는 세계 석유를 거기서 대부분 생산해서 석유가 희소 가치가 있어서 중동이 과거에는 영향력을 미쳤지만 석유가 서서히 이 오일가스, 천연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석유의 에너지 자원으로서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서 중동 정책을 서서히 아시아 정책으로 바꾼 거죠. 미국이. 자, 그리고 재균형 정책, 리밸런싱 스트래티지. 이거 역시 아시아를 중요한 정책으로 나오는 거죠. 자, 미국은 이렇게 아시아 정책으로 바뀌었다. 자, 일본은 어떠냐? 2015년에 안보 관련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국과 철저하게 일심 동체형으로 간다는 게 바로 안보 관련법 개정입니다. 일본에. 그래서 결국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이 굳건해 가는 거고 그 구체적인 예로 2015년에 미일 신안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쿼드 체제입니다. 쿼드 체제. 4개 국가의 체제가 서로 인도 태평양 지역 체제를 지금 유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G7.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보는 미국이었고 이제 미국이 보는 아시아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중시 정책, 피버트 투 아시아하고 재균형 정책, 리밸런싱 스트래티지는 사실 오바마 정권 때부터 이게 취해진 겁니다. 이 정책이 확대가 돼가지고 트럼프 정권 말기에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본격적으로 아베 총리하고 교감이 있어서 미일, 인도, 호주 안보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보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여러 우방국이 있습니다. 우방국 중에서 일본을 가장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 50 클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30, 50 클럽이 뭡니까? 3만 달러 이상 소득을 가진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이게 30, 50 클럽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덩치도 있으면서 선진국 클럽을 30, 50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이 3만 불이 넘을 때는 끼고 3만 불이 넘지 않을 때는 또 탈락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고정적으로 끼는 멤버가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 5개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주요한 우방들이죠. 어느 나라가 가장 지금 경제력이면서 전체 국력이 강한가?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면에서 일단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나라 2배 될 수도 있고 거의 다른 나라의 30%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자, 국토면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가장 큽니다. 자, 1인당 국민소득 독일만 4만 불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인구, 국토, 1인당 국민소득을 총 종합해 볼 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우방국으로서 가장 국력이 큰 나라는 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단순한 미일 동맹, 극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나라로서 일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앞으로 여러 가지 외교 관계, 국제 관계를 리드해 나갈 때 가장 서포트를 잘해줄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 미일 협력 관계를 보면은 미국이 얼마만큼 일본을 중요시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쿼드 강화, 이 문제는 다음 유튜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최근에 미얀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죠. 미국이 미얀마 문제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자문을 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국무장관, 셀리번 안보보좌관 이 세 사람 모두가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센카쿠는 반드시 일본이 손해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 세 사람이 연거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해결이 됐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일본은 거의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1.2% 인상했습니다. 한국 얼마 인상했습니까? 13.9% 인상했습니다. 일본이 돈이 있는 나라입니까? 한국이 돈이 있는 나라입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이 훨씬 한국보다 많습니다. 일본은 거의 4만 5천 명 수준이고 한국은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위비는 1.2%가 상승되고 한국 방위비는 13.9%가 상승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미일 동맹 관계가 굳건한지 우리는 이런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일 관계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약간 소강 상태거나 아니면은 총리에 의해서 미일 관계가 탈미적인 성향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일 동맹 저해 요소를 잠깐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상태로는 일본이 중국한테 그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하고 또 외교 문제와 국제 문제는 달리 돌아갑니다. 최근 중국에서 통계를 냈더니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경제는 또 달리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과 일본의 무역이 이 상태로 유지되거나 약간 답보 상태가 아니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미일 동맹 문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저해 요소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키나와 미군 주둔 문제입니다. 이 오키나와 미군 주둔 문제는 계속적으로 일본의 지속적인 현안 마찰 문제로 지금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 내에 우익 민족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익 민족주의들은 미국과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편을 들고 있지만 언젠가는 일본 우익주의는 미국도 배타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 이외에는 미일 동맹에 지금 저해되는 부분이 없다. 과거에 미일 동맹이 일시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었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당시 총리를 할 때 하토야마 유키오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먼저 내세우고 미군에 대해서는 약간 탈미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헛된마 미군 기지를 또 이전하려고 얘기도 한 적도 있고 그 당시에 걸프 전쟁에서 미국이 수표 외교를 한다고 해서 돈만 주고 일본 사람들은 가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해서 욕을 먹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표 외교를 할 때
대미 인도양 미국의 배에 대해서 기름을 중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미일 관계가 악화된 적이 있는데 80년 미일 동맹 지금까지 기간으로 보면 이 기간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경우는 민주당 시대에도 칸 나오또도 있고 또 노다 총리도 있었죠. 칸 나오또 총리나 노다 총리는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중도적이거나 아니면은 친미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일본이 정상 간의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가 뭡니까? 4월 달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정상 대면 회의를 일본 스가 총리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미국에 있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월 28일 일본 스가 총리하고 한밤중에 통화를 해가지고 미일 동맹 강화,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문제, 그 다음에 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 또 이제 한국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굉장히 둘 사이가 벌써 친해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 일본의 신지도자들의 신미롤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미일 동맹 관계에서 강화될 거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9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태평양 전쟁 있고 나서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강제 수용당한 날입니다. 2월 19일이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서 그때 미국과 일본이 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강제로 수용을 했습니다. 바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 때 사과를 했고 또 오바마 대통령 때도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또다시 그걸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전략 상품에 대해서 가치관이 동일한 나라와 공급망 체계를 점검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금 전략 상품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국이 새로 공급망을 다시 재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왜 중요하느냐? 반도체가 지금 현재 자동차에는 300개가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가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없이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과 같이 하는 나라들과 이 공급망을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한국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대만의 TSMC 파운더리 생산업체와 이바라기 현에 있는 쯔쿠바시에다가 200개 규모로 해가지고 반도체 합작회사를 일본과 대만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어떤 친분한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일본과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를 공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미일 동맹, 미국이 보는 일본, 일본이 보는 미국의 관계를 얘기했고 앞으로 미일 동맹이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건가를 말씀드렸고 다음 유튜브 시간에는 오바마 정권, 트럼프 정권, 바이든 정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특히 지금 미국이 초점을 두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핵심적인 외교 정책이 일본과 어떻게 손을 맞아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